KT, LGU 플러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해킹의 불씨는 어느 익명의 보고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두 해커가 있었어요. 이 두 해커가 컴퓨터를 어쩌다가 해킹을 했어. 실수로 해킹을 했는데 그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조금 수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북한 해커들의 컴퓨터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국군 방첩 사령부의 정보, 외교부, 온나라 시스템 등등등 우리나라를 북한이 공격하고 있다,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증거로 나온 거는 좀 다르잖아. 소름 덜덜덜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작게 구석에 조그마한 문구로 코멘트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난 폭탄이었어요. There is a cert and private key. KT 통신사에 인증서와 인증서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LG U+의 다량의 계정 정보가 그 컴퓨터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이슈였어요. 요 두 가지 해킹 정황, 사실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공격받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 당시에는 묻혔습니다. KT와 LG 플러스는 이 당시에 이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았으면 이렇게 조용히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KT에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8월 27일 날 시작된 요 트러블이죠. KT 소액 결제가 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점점 커지자 요 프렉 보고서에 요 문구가 파묘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 하면서 온갖 추정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KT는 제가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최초로 해킹 2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KT의 소액 결제 해킹 사건과 KT 서버 해킹 사건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최종 결과가 어제 나왔던 거고요. 그럼 KT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량도 두 배야. 요것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9월 8일에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하고 T사에 신고를 했죠. 9월 9일날 바로 조사단이 구성이 되고 투입돼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거의 하루 만에 조사가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요 근거를 토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불법 펜토셀이다, 혹은 유령 기지국이다, 이런 말이 요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제가 펜토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펜토셀은 무엇이냐면 소형 기지국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통신이 되려면 기지국에 빙빙빙빙 하면 여러분들의 전파가 이 안테나와 통신을 하면서 KT 통신망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파가 모두 다 잘 터지는 곳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펜토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파가 잘 안 통하는 곳에다가 펜토셀을 꽂아놔. 요 펜토셀에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펜토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해킹을 한 거야 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먼저 피해 규모부터 한번 볼까요? 불법 펜토셀로 22,227명의 IMSI, IMEI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었고요. 무단 소액 결제로 2억이 넘는 금액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 당시에는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뭐 요 정도였는데 점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2억 원까지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범죄자가 이 펜토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2억을 털어갔을까? 요게 사실 미스테리였습니다. 이 펜토셀을 이용한다고 해서 소액 결제까지 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딱 들어맞지가 않아. 그 당시에 이 펜토셀을 들고 다녔던 범죄자 2명을 검거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들고 다녔던 펜토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 불법 펜토셀을 어떻게 범죄자들이 이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냐면, KT가 이 펜토셀을 여러 대 관리를 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 중에 하나를 범죄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리고 얘가 KT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걸 개조해가지고 범죄에 활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통신망에 붙었다는 거예요. KT의 내부망, KT의 통신망에 붙으려면 KT가 허락한 장비만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냅다 붙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사용했던 펜토셀을 분석해보니까 KT 부품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냥 중국에 있는 소형 기지국 장비를 KT 통신망에 붙인 겁니다. 실제 범죄 구성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사용하고 있던 펜토셀이 KT 펜토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KT 내부 서버망까지 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펜토셀이 왜 붙지? 포렌식을 해봤는데 이 장비에서 나왔던 게 KT의 인증 서버의 IP 정보, 그리고 여기에서 오고 가는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통신을 가로채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었대요. 여기서 KT 인증서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말할게요. KT 통신망에 그냥 아무 장비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인증서라는 걸 씁니다.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국산 장비에서 KT의 인증서가 나온 겁니다. KT 인증서는 또 어디서 구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KT에 납품되는 모든 펜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쉽게. 제가 아까 KT 인증서라고 했잖아요. 사실 KT 통신망에 붙으려면 이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 입장권을 줘야 되는데 아무 기기나 그냥 막 발급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KT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소형 기지국의 정보, 예를 들면 신분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입장권을 사려고 해. 그래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KT 통신망에서 이 KT 인증서를 발급해서 주는 거예요. 입장권을 발급해서 줍니다. 신분증으로 사용된 게 동일한 제조사의 인증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범죄자는 KT의 펜토셀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제조사의 인증서를 추출해 중국산 장비에다가 넣어. 그러면 통신망에 보내면 얘가 이 KT 인증서를 준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원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펜토셀마다 각각 고유의 신분증을 다 발급해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통과시켜준 겁니다. KT 통신망 입장권 무료 나눔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 자, 입장권을 발급받는 것도 쉬운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0년이었다. 즉, 입장 티켓을 한 번만 받으면 10년 동안 이용 가능. 조금 후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요거예요. 범죄자가 중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KT 내부망에 붙였고 그걸 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이용자들이 여기에 붙게 된 겁니다. 강제로.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펜토셀만 가지고는 전화번호를 추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KT 내부망에 붙는 과정이면 인증을 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화번호도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이용자의 정보를 가져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미상 경로로 확보한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죠. 확보한 개인정보 DB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 전화번호로 검색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네 이 정보? 그러면 소액 결제를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상 경로로 확보한 개인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2025년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범죄에 활용하기. 왜냐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정도? 자, 요거는 이미 수차례 반복되었어. 요거만 알고 있으면 소액 결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액 결제를 시도한 다음에 인증 문자라든가 ARS 중간에 가로채서 이용했다, 소액 결제에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나리오는 아마 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윗선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저는 이 범죄자는 그냥 펜토셀을 들고 다니다가 지금 접속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넘겨. 그러면 그 윗선에서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소액 결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얘한테 다시 보내줘.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소액 결제를 시도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사실 너무나 많죠. 첫 번째는 펜토셀 기기를 너무 부실하게 관리했다. 그 펜토셀 인증 과정을 조금 제대로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뭐 해외 IP라든가 펜토셀 고유 번호인지 등등의 정보로 지금 내가 붙여줄 애인지 혹은 의심스러운지 이런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래 펜토셀을 이용했다라고 쳐. 문자와 전화를 가로채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암호화만 잘 돼 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종단간 암호화, E2E 암호화라고도 하거든요. 단말과 코어망 사이에서만 여기에서 암호화를 하면 그게 여기에서 해독이 되는 거야. 얘도 해독을 못해, 얘도 해독을 못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려. 암호화가 있더라도 불법 펜토셀이 야 너 암호화 하지 마, 그러면 암호화가 해제가 되어서 통신이 되더라. 그러니까 암호화를 풀 이유도 없어.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유형인 게 뭐냐면 보통 E2E가 서로 암호화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야 우리 암호화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암호화 안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플러스 일부 단말, 특히 아이폰 16 이하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아서 얘는 그냥 아예 암호화 자체도 없었다. 사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뭐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요게 이제 바로 소액결제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KT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버 해킹 이슈도 존재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해킹을 당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현재 KT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성 코드가 있을 뿐 침입한 흔적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4대의 서버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종류만 해도 130종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이 94대 중에서 41대는 이미 KT도 알고 있었어요. 2024년 3월에 악성 코드를 KT는 발견했습니다. 이미. 하지만 신고 없이 딜리트 휴지통 델리트 자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크죠. BPF 도어, 웹쉘, 뭐 원격형 제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었어요. 올해 KT는 2025년 5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보안 업체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버 침해 흔적을 또 찾은 거야. 그래서 조사단은 이 서버들과 이 서버와 연결된 서버들, 연계되어 있는 서버를 싹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총 합하면 94대의 서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린 궁금하죠. 그러면 해커는 해킹을 하고 그리고 뭐 했나요? 그게 궁금하죠. 분명 해킹을 했고 KT 서버에 악성 코드까지 설치했어요. 뭘 했을까? 개인정보 빼갔습니까? 아니요. 개인정보 안 빼갔어요. 로그 기록에는 데이터가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로그 기록 기간이 얼마인데요? 한 달이요. 그 안에 있는 로그에서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 에이,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서버에 앞에 보안 장비들이 있을 거잖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탐지도 했을 거고 각종 로그가 찍혀 있을 거예요. 보안 장비 기록 확인해 봤나요?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장비 없이 운영을 했다.
했다 라고 해서 로그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없는 거예요. 로그가 없어. 확실히 이야기하죠. 결론. 개인정보 유출 확인 불가. 자, 이 말은 뭐예요? 유출 없다. 최초 감염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오래된 악성 코드가 2022년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도에 해커가 해킹을 해서 들어왔고 악성 코드를 설치했었어. 그리고 2025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 이거 뭐 그렇다 쳐. 어쩌겠어. 이게 뭐 조사 결과인데, 그쵸? 그러면 악성 코드는 그럼 어떻게 설치된 건데요? 해킹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보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웹쉘을 업로드하고 BPF 도어 등 악성 코드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좀 이상하죠?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 결과인데 분명히 왜 추정일까? 왜냐면 악성 코드에서 웹쉘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추정을 하는 그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랬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팩트 판단하는 건 불가능. 왜? 기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KT의 문제점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보안 점검이 조금 미흡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 웹쉘도 못 찾았다고? 웹쉘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유명하고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탐지를, 그래, BPF도 이런 커널단에서 돌아가는 악성 코드를 못 찾았다고 쳐. 웹쉘을 3년 동안 방치를 했다고? 웹쉘도 발견하지 못한 거면 이거 너무 보안 점검을 안 한 거 아니냐? 자, 그래, 몰랐다 쳐. 보안 장비도 없다고? 게다가 로그도 1, 2개월에 불과하다.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얘네는 2024년도에 악성 코드를 발견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 KT가 신고를 했다면 올해 SKT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BPF 도어가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 전에 작년에 이 BPF 도어를 SKT 입장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제거를 했더라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키사가 프렉 보고서를 보고 야, 너네 해킹당한 거 아니야? 확인해봐 라고 할 때 거짓말을 했었어요. 아, 저희 그거 폐기했는데요? 근데 사실 폐기를 안 했었어요.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조사단이 화가 나서. 결론은 무엇이냐?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은 KT의 과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KT의 잘못이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KT 해킹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통신사를 바꾸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못 바꾸고 있었던 분들 바꿔도 된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뭐 갈 데가 있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갈 순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KT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해킹 사고 깊은 사과를 드리고 위약금 면제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약금 환급 페이지도 만들었어요. 위약금을 내고선 해지했던 분들이라면 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 그리고 각종 보상을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보안을 강화하겠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모의 해킹도 해서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 5년간 1조를 투자할 거고 등등등등 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제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번 기회에 KT도 보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통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타자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타자 잊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LGU 플러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LGU 플러스